안녕하십니까. OBS 뉴스 오늘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조치로 직무집행이 정지된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적 대응에 들어갔습니다. 윤 총장 임기가 내년 7월 만료되는 만큼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질지 이목이 모이는 한편 윤 총장 거취에 열쇠를 쥐게 된 재판에서 추 장관이 새로운 증거를 내놓을지도 주목되는데요. 법무부와 검찰 갈등을 넘어 검사와 판사 갈등으로 번지고 있는 형국. 그 결말이 어떻게 될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박상병 시사평론가, 박창환 장한대 교수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윤석열 한밤, 분노의 클릭 이런 제목으로 기사를 쓴 곳도 있습니다. 윤 총장이 어제 오후 10시 30분 인터넷 전자소송 접수를 통해 서울행정법원에 직무정지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또 오늘 직무정지를 아예 취소해달라는 정식 소송도 제기했는데요. 집행정지 신청 사건 결과는 과연 언제 어떻게 내려질까요? 네, 보통 한 일주일 정도 결과가 뒤면 나오는데 네. 이 사건은 뭐 국민적인 관심사가 매우 높기 때문에 아마 빠른 시간 내에,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 직무정지,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징계위원회 회부가 됐잖아요. 그럼 징계가 날 때까지는 직무를 갖다가 멈추고 있어라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 직무정지에 대해서 집행정지를 신청한 건 뭐냐면 유무죄를 가려달라는 게 아닙니다. 이 직무정지가 며칠 동안이라도 내에게 돌이킬 수 없는, 이것이 설사 유죄가 되든 무죄가 되든 내한테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줬다면 그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집행정지를 갖다가 신청을 하면 상당히 통과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유무죄를 다투는 게 아니라 네. 2년의 임기 동안에 이 결과 징계위원회가 12월 2일인가요? 그때 열리잖아요. 그럼 그때까지 자신의 임기 중에 뭐 일주일, 8일 이 정도가 날아가는 거예요. 이거는 무죄가 난다고 해서 다시 돌아오는 게 아니거든요. 임기가 8일 더 연장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행정법원에서는 유무죄를 따지는 게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한 손해 여부를 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사실상 집행정지를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다. 그런 현재도 그래서 법률 전문가들이 집행정지를 받아줄 가능성이 높다는 쪽으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윤석열 총장이 초유의 직무배제 사태를 법원으로 끌고 가며 반격에 나섰습니다. 그런 만큼 추 장관이 재판에서 새 증거를 내놓을지도 관건인데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은 저는 상당 부분 부분적인 지식만 알고 있는 거거든요. 추미애 장관이 좀 국민들이 볼 때에는 좀 지나치다는 생각을 할 만큼 전격적이고 강수를 두고 있지 않습니까? 네. 왜 그럴까요? 뭔가 있다는 얘기죠. 심지어 이 내용은 문재인 대통령도 사전에 알았습니다. 그러면 묵인할 정도로 뭔가 증거가 있다는 얘기고, 그죠? 또 하나, 민주당의 이낙연 대표도 관련 내용을 듣고 충격적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충격적. 이낙연 대표가 그런 말 잘 안 씁니다. 충격적이라고 하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뭔가 놀랄 만큼의 확정된 팩트가 있다는 얘기를 한 것이고, 지금 일부 언론에 나오는 얘기보다 더 중요한 얘기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로 받아들일 수 있는 대목이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추미애 장관이 더 강수를 두는 배경에는 그런 증거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또 하나 우리가 체크할 대목은 뭐냐면 추미애 장관이 이렇게 방향을 강하게 나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사건과 관련해서 법적인 소송까지를 본인은 감대하고 있어요. 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은 법정 싸움에서 만약에 져버리면은 이거는 추미애 장관이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가 어떻게 될까요? 치명타를 입게 되는 것이죠. 네. 다시 말하면은 법정 싸움까지 갈 수 있는 것을 감안하고 강군을 펼친다고 얘기하면 그 안에는 뭔가 치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기 때문에 앞으로 아마 법정 다툼에서 추미애 장관 쪽에서는 새로운 증거가 나올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네. 자, 추 장관은 다음 달 2일 윤 총장에 대한 징계심의위원회를 열기로 했는데요. 속전속결로 열리는 상황이다라는 평가입니다. 최대 해임까지 가능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내다보십니까? 해임은 모르겠으나 저는 중징계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중징계. 네. 왜 그러냐면은 문재인 대통령도 인정을 했습니다.
이거는 징계 문제가 필요하다. 직무정지해야 된다. 집권당 대표가 그냥 대표가 아니고요. 대선 주자 1위, 2위를 다투는 민주당의 차세대 희망입니다. 이번에 충격죄라고 얘기했는데 징계위원회에서 우리가 보니까 별거 아닌데요. 이건 아니고요. 또 징계위원회는 전체 지금 7명입니다. 7명 가운데 법무부 장관과 차관이 들어가고요. 나머지 5명인데 사실상 추미애 장관은 그 자리에서 빠집니다만은 당사자에 빠집니다만은 추미애 장관의 뜻에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징계위원회 자체가 외부에 이제 뭐 법학 교수라든지 또는 변호사라든지 또는 학식이 높은 외부 인사 또 추장관이 임명하는 검사 2명 다 추장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은 7명 중에서 추장관이 빠지면 6명 아닙니까? 전체 제적위원회 과반 찬성으로 징계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7명 가운데서 4명만 찬성하면은 징계가 되는 거예요. 다 추미애 장관이 임명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은 그런 징계위원회 12월 2일 징계위원회에서는 윤석열 장관이 해임 또는 면직까지 중징계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는 것이 상식적인 판단이죠. 네. 자, 그리고 그런데 이 갈등이 검사 대 판사 대립으로 비화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선 검사들의 집단 성명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른바 검란, 검찰의 반란으로까지 커질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는지, 또 검찰 내에서 추 장관을 비판하는 그룹이 또 일부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우리가 이런 현상을 보면은 실질적으로 검찰 내부에 가가지고 좀 조직을 파악을 해봐야 돼요. 몇 명 정도가 찬성하는지. 지금 검찰은 검찰 정원법이 있습니다. 전체 인원이 대충 얼마쯤 될까요? 2,292명입니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중에 이번에 몇 명이나 사인했는지는 제가 알 수가 없는 거죠. 많아야 한 400명? 그러면 나머지 1,몇백 명은 가만히 있다는 얘기죠. 다만 검사장급들은 지검장 같은 경우에는 낮습니다. 왜? 검찰의 조직에 지금 수장은 검찰총장입니다. 검찰총장이 징계위에 올라가 있고 또 검찰총장의 직무가 정지됐는데 지금 간부들이 가만히 있으면 그건 말이 아닌 거죠. 후배 검사들이 뭐라 보겠습니까? 울며 겨자 먹겨 나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검사들의 전체가 반발하고 있다고 보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되는 것 같고요. 다만 방금 박창환 교수가 얘기를 했다시피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징계 플러스 직무 배제까지 같이 가고 있잖아요. 이거는 우리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거든요. 네. 검사들보다는 깜짝 놀랄 일입니다. 어쩌다가 검찰이 여기까지. 그러면은 너도 나도 야 이거는 좀 너무하지 않느냐, 법적인 문제도 좀 있고 과하다라고 나설 수 있죠. 근데 이것이 다수가 뭉쳐가지고 이른바 검난으로 날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는 않는다. 그리고 어쩌면은 검찰 내부에서도 자중해야 된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왜? 이따가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지금 사법부도 지금 분나고 있습니다. 윤석열의 검찰에 대해서. 그런 정도로 얘기하면은 우리가 뭘 잘못했지라고 하는 부분도 분명히 검찰 내부에서는 공유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대규모 검난으로 이럴 가능성은 아직까지는 높아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다수가 반발하고 있고 지검장의 대부분은 지금 추미애 장관한테 과하다, 직무정지를 취하라 등등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사법부도 분노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뭐 판사는 바보인가라는 글을 쓴 판사는 바로 제주지법 장창국 부장판사입니다. 판사의 개인정보 또 성향이 담긴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대검 측 해명에 반발한 건데요. 이렇게 장판사 한 명의 반발로 끝이 날까요?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이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 배제 그리고 징계를 갖다가 추진하는데 뭔가 믿을 구석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6가지의 사유를 갖다가 발표하는데 나머지는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 새로운 것이 이 판사에 대한 사찰 부분이거든요. 네. 자, 이게 만약에 정말 사찰이라면 사법부, 특히 판사들 같은 경우에 가만 안 있죠. 이거는 정말 검찰에 대한 맹공을 퍼볼 수 있는, 사법부가 완전히 검찰과 등질 수도 있는 그런 일입니다. 다만 이것이 정말 검찰의 주장대로, 대검의 주장대로 일상적으로 해왔던 공개된 정보에 대한 분류였을 뿐이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뭐 장 판사 그 한 분의 주장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장 판사 주장처럼 제주도에 있는 그 판사분 주장처럼 설사 공개된 자료라고 할지라도 재판은 증거로 하는 거잖아요. 왜 판사들의 성향, 그다음에 가족, 뭐 어느 대학 나왔는지 이런 걸 왜 조사합니까? 이거 자체가 문제인 거고, 두 번째는 이 그
불법으로 작성된 거예요. 대법원의 블랙리스트라고 하는 건. 불법으로 작성된 대법원 리스트에 이 사람이 올라갔었다 안 올라갔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걸 기소했던 검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걸 기소했던 검찰이 그 내용 결과물을 그 리스트를 가지고 정보를 공유하고 비고란에다가 이 사람은 2010몇 년도에 리스트에 올랐던 사람이다 이렇게 표시한다는 것 자체가 검찰로서는 뭔가 재판을 판사들을 리딩해 가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점에 있어서 판사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기분 나쁜 일이고 이 사건 즉 이 블랙리스트를 얼마만큼 활용했는지 여부에 따라서 앞으로 판사들의 어떤 그 여론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있을 거고 이것이 또 전체 여론에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번 저는 징계 사건에 있어서 가장 핵심은 판사 사찰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이 나오느냐 그거에 따른 국민 여론이 어떻게 되느냐가 지금은 일견 추미애 장관이 좀 불리한 너무 무리수를 둔 것 같은 입장이겠지만 이 결과에 따라서 상황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눈여겨볼 대목이다라고 봅니다. 저 조금만 더 부과하면은 네. 저는 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라고 봅니다. 저는 이런 내용을 몰랐습니다. 검찰이 사찰해야 된다. 판사들을. 사찰은 따라다니면서 졸졸 따라다니면서 조사하는 거면 사찰이 아닙니다. 추적 사찰뿐만 아니라 증거를 조사하는 것도 아니 관련되어 있는 자료를 다 추적하고 그 관련되어 있는 평판을 조사하는 것도 다 사찰입니다. 자, 사찰을 해가지고 검찰이 자, 이 사건은 A 판사한테 맡기면 안 되겠는데 저번에 보니까 우리 법 명무회 소속이네 안 되겠는데 C 검사한테 가야지. C 검사는 고향이 경상도네 안 되지. 전라도로 가야지. 또 저는 서울대학교 출신이네 안 되지. 이렇게 가지고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해가지고 검사가 유죄를 받아낸다고 얘기하면은 이거 범죄 행위죠 이거는. 아니 전 세계에 그런 검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이런 사실을 지금 검찰 내부에서도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냥 우리 해왔던 얘기인데 인터넷처럼 모아서 한 것인데 저는 과연 그런 것인가? 이거는 이제 어저께입니까? 이제 압수수색 들어갔습니다. 내용을 보면 알겠습니다만은 경우에 따라서는 검사가 맞춤형으로 증거가 아니라 수사 결과의 증거가 아니라 내부의 정보망을 통해 가지고 유죄를 얻어내기 위해서 사찰을 통해 가지고 유리한 판사한테 판결을 맡기게 되고 불리한 판사는 기피하는 이렇게 됐다고 얘기하면은 이거는 사법부의 독립을 완전히 뒤흔든 엄청나게 중대한 사건입니다. 아직은 의혹입니다만 이 대목은 그래서 지금 법무부도 그렇고 여론도 상당히 흥분하고 있는 것 같고 특히 사법부 같은 경우는 간단히 넘기는 문제가 아니고 만약에 사법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간다고 얘기하면은 이건 사법부가 아닌 거죠. 아마 상당히 파장이 일 수 있는 그런 대목이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일이